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지코모닝 콘서트 라이브 둘째 날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지난번에 저희 직터뷰 출연을 해주셨을 때 엄청 화제가 됐어요. 정책부가 아니라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갖고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댓글로도 교수님 발언이 굉장히 통쾌했다고 얘기가 많이 달렸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을 좀 국회로 보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좀 관심 있으신가요? 전혀 관심 없고요. 네. 교수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우스갯인데 네.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셋이잖아요. 네. 공무원, 교수, 그리고 기자들.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이제 정치는 하지 않고 본업만 하는 걸로.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은 교수님이 개발하신 부동산 인덱스를 통해서 네. 좀 올해 주택시장 정리하고 내년 시장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부동산 인덱스로 본 올해 주택시장은 어땠나요? 예.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저도 예상을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올 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두 개라고 봐요. 3월 달하고 5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자율 낮춘 거, 3월 달에 75 bps 낮추고 5월 달에 50 bps 낮추고 굉장히 많이 낮춘 거고요. 네. 그건 당연히 좋은 사인이니까 부동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상승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임대차 3법인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이게 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제 둘 중에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알기를 하는데 금리가 더 영향을 줬다, 네. 임대차 3법이 영향을 줬다 말씀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임대차 3법이 완전 게임차라고 보고 왜냐면은 좀 이따 인덱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3월 달에 75 bp에서 낮췄으면 굉장히 낮춘 거거든요. 네. 근데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거의 전국에 걸쳐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게 이 금리가 영향을 줬다고 하면 그때부터 뛰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5월 달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임대차 3법 자체가 완전히 임대가 자체를 올려버린 거고요. 이게 나중에 올려지니까 이제 매매가를 올리면서 둘 다 같이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무서웠던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이런 매매 시장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약간 좀 문제였었거든요. 작년 말 그리고 올 초 약간. 근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하니까 이건 전국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가가 전국에 걸쳐 다 오르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보다는 제 생각에 임대차 3법이 저는 법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의 부작용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면은 제가 네, 인덱스를 인덱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보여드린 인덱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하고 이제 광역시 전체에 걸친 인덱스인데요. 이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는 네. 5월 달에 5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도 이제 2월 달하고 5월 달에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떨어졌다가 됐고요.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올해 2월 달에 한 전세 가격 인덱스 저희가 만든 게 163이었고요. 5월 달까지 163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월 개월 동안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세종은 약간 좀 다릅니다. 세종은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8% 뛰었고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뛴 곳이 지금 뭐 부산하고 경기도 전체 그리고 세종시인데 뭐 10% 이상으로 뛰어서 전세 가격이 전국에 걸쳐서 다 이게 상승했다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매매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회색이 서울이고요. 네. 나머지 라인들은 이제 다른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이 압도적이네요. 서울이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올 초에 완전 대폭등한 데가 사실 세종시예요. 계속 세종시로 뭐 국회 옮긴다 이런 얘기하면서 노란색이 예, 노란색입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안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 가격이 폭등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2020년 1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서울의 문제였어요, 사실. 근데 이게
그 임대차 3법 되면서 어떻게 발생됐냐면은 보시면은 다 5월 달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거의 모든 광역시에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금리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2월 달, 3월 달부터 폭등이 시작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노무현 정권 2017년이죠. 그 이후부터 본 건데 그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평활하게 있다가 막판에 지금 5월 달 문재인 이후로 정권 들어서 예. 것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5월 달 이후에 10월 달까지 상승률을 보면은 경기도 전체 인덱스 했을 때 한 10%, 부산도 한 10%, 대전도 11%, 대구 8%, 뭐 서울 18% 엄청나죠. 세종시 무려 44%가 올랐어요. 제 제자 공무원도 굉장히 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매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이 공론화된 5월 이후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이 시행된 7월 이후에 그 폭등세라는 게 전세 가격하고 이 매매 가격이 같이 올랐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서울이 유독 이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좀 서울이 거품이라는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그 수요가 있잖아요. 네. 서울은 강력한 대기 수요가 있고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이전까지는 저는 그 가격 오른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2008년부터 18년 말까지 그 서울의 1인당 GRDP가 50%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 그거를 봤을 때 2008년 말까지 가격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가격이고 그 이후부터가 오른 건 저는 지금 약간 버블이 껴있다 아니면은 좀 과다하게 올랐다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매매 가격 지수를 말씀하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 요약을 하면은 전세 가격 폭등하고 그다음에 매매 가격 폭등이 일어났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노도성이라고 하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그다음에 강북구 이쪽에서 그러니까 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의 가격이 폭등이 유난히 두드러졌고요.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좀 덜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도까지 넘어간 거죠. 사실은요. 경기도 넘어가면서 경기도 지역에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른 상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요.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의 트렌드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근데 이 지수 자체는 지금 명목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질 가격이라고 하면 굉장히 달라질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탄력받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이 오렌지색이 매매 가격이거든요. 그럼 매매 가격이 2015년까지는 실질 가격으로 하면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요. 더 떨어지는 게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대충 이제 2014년, 15년부터가 우리가 지금 가격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명목 지수예요. 명목 지수인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가격으로 하면은 이 지수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보면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고요. 물론 이제 약간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 가격을 했으면 아마 굉장히 플랫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매매 가격이 2015년 후반부터 그때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평활해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실질 전세 가격을 했으면 이것도 떨어지는 것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가 굉장히 평평하고요. 매매가 전세가 오르면 이게 평평한데 그거는 사람들이 테뉴어 초이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봐서 내가 임대 살까 아니면 자가를 구입할까 둘 중에 하나에서 고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2019년 이후에는 이게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게 저는 이런 그래프를 처음 봤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놀라운 건 사실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 올해 5월 달부터 9월 달 저희가 지금 10월 달까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울기는 그 역대급으로 제일 가파릅니다. 사실은요.
비슷한 것이 2018년에 있었는데 그때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3개월. 근데 지금은 5월부터 해서 지금 10월 그리고 11월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건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가 네. 같이 오르는 게 거의 처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요. 예. 이게 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도부터 그런 조짐이 그렇습니다.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매매가 안정되든지 아니면 전세가 안정됐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군요. 또 이제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이게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광역시 전체에 대해서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네. 들쑥날쑥하는 게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건 사실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제가 약간 좀 이거를 양축을 네. 해서 그래서 좀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또 지역마다 지금 섞어놔서 그렇지 지역마다 거래량의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울 시장에 대해서 모든 광역시들이 동주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장하고 대전 시장, 대구 시장, 울산 시장, 세종 시장은 다 다른 시장입니다. 다 네.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말씀을 나와서 우리가 이제 거래량하고 이제 가격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빵 튀는 순간 네.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패턴하고 가격 패턴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말에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네.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됐잖아요. 네. 그때 보시면은 엄청나게 거래량 자체가 다운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2009년 초부터 다시 2010년까지 굉장히 마켓이 좋습니다. 마켓이 좋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사람들이 신축 시장에서 로또 분양으로 쫙 줄을 서니까 구축 아파트를 거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다운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2014년, 14년부터 이제 거래량이 슬슬 이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번씩 튀는 거래량이 빵 터지는 시점마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2018년 그때 한번 튀면서 올라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여기가 무서웠던 게 이게 5월 달이에요, 사실은요. 거래가 별로 없는데도 이게 근데 한번 튄 게 한번 있거든요. 튀었군요. 튀면서 이게 팍 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급감했다가 10월 달에 다시 올라갔어요. 9월 달에 비해서. 그래서 이 트렌드가 과연 지금 여기서의 트렌드가 우리가 봤던 2010년에서 13년까지 트렌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2019년 초부터 2019년 후반까지 갈 것인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래가 급감한 건 맞습니다만은 네. 거래량이 지금 약간 붙었다는 게 저는 약간은 또 다른 사인이어가지고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거래량을 보고서 지금 내년 마켓을 예측을 하는 게 보다 안정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이 11월, 12월에도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내년도 또 그거는 사인이 플러스 사인이죠, 사실은. 예.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본 슬라이드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하고 가격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강남구만. 강남구예요. 네. 강남구 보면은 사실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등락이 크네요. 네, 등락이 근데 사실은 거래량이 등락이 대략 보면은 네. 사실은 강남구 전체에서 한 400매달 4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건 정도로 400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부터 제가 좀 보여줄 싶게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보시면 강남구도 문재인 정권 이후에 사실은 5월달에 튄 게 네.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튀었다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놀라운 사인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9월 달이 아니고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오른 거,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갈 것인지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15억이 그 예. 대출이 안 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15억 이상은 좀 거래가 좀 줄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또 그 15억 이상의 이제 강남뿐 아니라 강북 아파트들도 거래가 좀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사인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10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10월 말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 시점에서 한 달 전이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1월 1일 가격이라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 트렌드인데 네. 지금 우리는 11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모르는 상태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 12월 말이나 내년 1월 1일 되면은 이제 11월 트렌드를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바는 사실 그 거래가 좀 돌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동안 어쨌든 거래량이 뭐 이제 줄고 있고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또 뭐 시장이 좀 왜곡됐다는 그렇죠. 시장이 왜곡된 거죠. 불안정하고 예, 왜곡됐다. 예. 그만큼 좀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좀 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또 이제 내년도 네. 전망을 해야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내년도 주택 시장을 전망을 한다면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네. 본인들의 선택인데요. 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어떤 그 논리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이 보면은 이제 저가에서 고가까지 보통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분포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 5월부터 10월까지는 6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가격을 밀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분포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저가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저가 아파트가 고가랑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둘이 가격이 비슷해? 그럼 난 아예 얘를 사지. 그래서 고가 아파트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네. 또는 두 번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매매냐 아니면 임차냐 할 때 부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2021년 6월 달에 그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이 보유세 부담이 정말로 어느 정도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시니어 계층인데 현금 수입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물건을 던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한다면 고가 아파트에서 매매가 약간 좀 그 가격이 떨어질 확률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신규 하는 사람들이 네. 중가하고 고가 아파트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예 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해서 시니어 계층이 이제 이 고가 아파트를 던질 것인가, 그러면서 가격을 내려올 것인가, 그 둘 간의 싸움이어서 제 생각에는 2016년 6월 달 이후에 보유세 부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2021년 이후 2021년 1년 6월 이후 예, 종부세. 예. 근데 왜 이렇게 전망이 어려운 건가요? 왜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고? 아니 우선은 임대차 3법이 이렇게 마켓을 좌지우지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네이버에서 전세 물건이 몇 건 있냐를 좀 세봤거든요. 네. 3,000세대 아파트 이상만.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만. 서울에요. 네. 서울에서. 그러면은 물론 이게 한 3주 전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보통 1,000세대 아파트당 3가구 나와요. 0.3%. 그러니까 2,000세대는 6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인데 2,000세대인데 거기는 뭐 전세 물량이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씨가 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그 특히 거래량이 또 10월달에 늘어난 거를 봤을 때 네.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고 칭하는 데가 과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사실은 물량이,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전세나 월세는 사실 물량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 예인데요. 네. 제가 2009년에 서울대 부임하면서 저는 이제 분당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분당은 어떻게 보면 송파랑 거의 같은 생활권은 아닙니다만 영향을 받아요. 네. 근데 2009년에 그 잠실 재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송파 지역에 그 엄청난 매물이 나왔어요. 그게 분당 지역까지 엄청난 영향을 줘서 제가 그때 한 5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는데 3억이었어요. 근데 2년 있다가 네. 이 물량이 다 소진되니까 전세 가격이 6억으로 뛰어버렸어요. 2배로. 2년 만에 두 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전세는 무조건 물량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되는 거고, 과천 지역이 안정된 건 과천 지역이 지금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전세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급선무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무조건 물량이 올 거라는 사인을 명확하게 줘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좀 희미하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한다는 거.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전세 대책도 내놓고 이제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장에 확실한 사인을 주지 못한다. 못 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은 아파트에 살려는 가구하고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제가 봐서 크게 두 가지인데 매입 임대하고 이제 호텔 바꾸는 유형이잖아요. 이게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파트 전세로 하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 전에 빌라에 살든지 아니면 작은 집에 있다가 업그레이드 가려는 사람들이 수요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에 살고 있는 빌라에 살려는 수요가 아니에요. 근데 매입 임대는 거의 90% 이상이 그 연립 빌라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보는 대상의 그 물건 자체가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호텔을 이렇게 주거로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고, 다만 이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인 가구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미국이나 좀 영국 같은 유럽 많아요. 에서는 그게 이제 1인 가구가 아니라 좀 2, 3인 가구용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구글에서 그 레지덴셜 투 호텔 투 레지덴셜 컨버전 하면은 쫙 나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대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 3인 가구가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우리 1인 가구 그 살 수 있는 공간 많이 만들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명확하게 특히 서울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을 줘야 돼요. 전세에 대해서. 근데 사실상 지금 전세에 대해 사인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우선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빨리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있거든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엄청난 땅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국제공원도 용산국제공원이 용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5%예요. 그리고 용산국제공원은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데인데 거기 일부는 제가 뭐 다 개발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용산공원은 그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 가는 그 길, 옛날에 남산주의 도로거든요. 그 길 따라서 지금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길 따라서라도 고층 아파트 올려서 명확하게 사인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땅이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요. 지금 국민의힘 거기서도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울 안에 땅 있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예.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힘들죠. 힘들더라도 그래도 사인은 줘야죠. 이게 2, 3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 가격 계속 오를 수가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저기 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라도 있는 거니까.
내년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어떤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담을 갖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세금 액수, 세금을 얼만큼 받을 나올까에 대한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사실 금리인데 네. 제가 봤을 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금리를 올리면 아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고는 따로 봐야 될 것들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잠깐 네. 이제 좀 댓글로 네. 이제 저희 얘기하는 거랑 유사한 게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자면은 유강희님이 이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값이 내린다고 한다면 무주택이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제 집을 던지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 그럼 그래도 집값에 영향을 줘서 좀 가격이 하락할까요? 가능성 있죠.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제가 마켓이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저는 임대차 3법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네, 제가 네. 틀렸던 거고 근데 지금 두 가지예요. 네, 네. 강남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보유세 올라? 그래 올리라고 해. 그거 내가 뉴 노멀로 받아들일게라는 생각을 해요. 뉴 노멀로.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가격이 튈 때 우리보다 더 튀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엄청나게 빠르게. 근데 거기 보유세가 1%예요. 네. 미국은 대부분 1%거든요. 그건 사실 우리보다 지금 높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튈 때 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뉴 노멀로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사실은 보유세 부담이 생각을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가격이 그렇게 튀더라도 예, 왜냐하면 미래 상승분이 내가 높다고 하면 그냥 홀드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부 정말 현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던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택 보유세가 1%여도 자기가 산 시점에서 네. 1년에 2%씩 올려가지고 그걸 해요. 가격이 막 튀면은 이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늙은 분들도 네. 자기가 예전에 저렴하게 사고 한다면 그냥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그쪽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뭐 5년 안에 네. 공시지가 거의 90% 현실화한다. 뭐 그리고 종부세도 엄청나게 나온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함부로 말씀 못하는 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내년에 서울시 선거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년에 또 있어요. 이게 진짜 네. 조세 저항으로 가면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이게 또 섣불리 파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보유세 네.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게 되면은 또 그렇죠. 네. 억울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매도자는 팔지 말고 매수자는 사지 말자고 하고 다니거든요. 어렵네요. 저는 사실 정말 이 마켓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매수자인데 네, 네. 자기가 소득이 정말로 그 명확하고 네, 네. 마켓이 어떻든 간에 나는 최소 10년은 기다리겠다. 그런 분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10년 사이클이 자기 가격이 오거든요. 서울의 경우요. 서울의 네. 경우. 지방은 아니고요. 네. 오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선택. 예. 그러면 이제 또 아까 변수로 금리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예. 마침 댓글 중에서 이제 비염 끝내자 알렉스 방님이 금리 인상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해결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예.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지금 이제 유동성들이 좀 해소가 될까요? 엄청나게 해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엄청나는 거고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은 재밌는 게 그러니까 분모가 집 가치고요. 네. 분자는 이제 임대료예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임대료가 한 3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한 3%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금리하고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 완전 투자의 대상입니다. 뭐 살 거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10억짜리 주택에서 3천만 원 연세 3%. 얘는 무조건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장기 채권보다 높아야 돼요. 지금 원래 1.25 하던 게 0.5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은 이 요구되는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얘도 떨어져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pp에서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똑같이 떨어지는 않지만은 그냥 똑같이 떨어진다고 쳐서 3% 수익률이 2%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2% 수익률일 때 3천만 원 연세는 거의 고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2년 동안 계약을 했고 4년 동안 계약한 얘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그럼 밑에 분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분모가 10억이 아니고 그때는 1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100pp에서 1%포인트 떨어짐으로써 주택가격의 50%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네.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부동산 때문만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죠.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정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거를 추천하는 게 네. 금리를 조절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있잖아요. 네. 담보 대출에 대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pps 그냥 페널티를 부과하면 돼요.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는 전보 모기지라고 해가지고 네. 고가 주택은 원래 위험 자산이에요. 네.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에서 300pps 더 부과해요. 고가 주택을 위험 자산. 당연히 고가 주택 위험 자산이에요. 고가 주택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맨션 뭐 50% 폭락했다. 네. 올라갈 때 50% 100% 오르죠. 다운사이드가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고가 주택이 더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 상승 트렌드에서 왔다 갔기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정스러운 것이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마켓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럼 그렇게 100pp를 고가 주택에 가산을 한다면은 뭐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기금화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산층하고 서민을 위한 모기지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든가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추가 증세네요. 아니 근데 그레크에서도 고가주택 살면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 추가 증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부유층에 대해서. 네, 부유층에 대해서 대출 받을 때는 추가로 좀 금리 부담을 해라.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물건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페널티를 가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변동폭이 크네요, 진짜. 엄청 커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아리조나 촌구석에 있는 아파트 미국은 이제 단독주택이 더 그 안전자산이니까요. 그게 2008년 글로벌 위기 터졌다고 해서 이게 반값 떨어지지 않거든요. 10% 20% 떨어지는데 뉴욕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고급 맨션들은 뭐 엄청나게 떨어져요. 30-40%. 예.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를 보면은 서울은 굉장히 서울 강남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 그거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예.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더 떨어져요. 예, 떨어질 때 더 떨어져요. 그건 맞고요. 근데 이게 그 상승 트렌드 안에서 이거였거든요. 이거였고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꾸 떨어졌던 그 다운사이드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권 때 신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제가 고2 때였거든요. 88년 올림픽. 네. 그때 뉴스 보면은 항상 강남 가격 부동산 폭등밖에 안 나요. 계속 폭등 얘기만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리더십 차원에서 신도시 200만 원 건설 딱 한 다음에 분당을 80년대 후반부터 92년까지 거의 마무리하고 96년까지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강남 가격은 정말 죽었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고 강남 가격 오르기 시작한 거는 98년, 99년부터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때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IMF 2008년 이후에 좀 떨어졌었고요. 예. 그다음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떨어졌거든요. 강남 가격도.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계속 이제 특히나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2019년도까지는 괜찮았지만 2020년도부터 오른 서울 집값은 거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거품이 언제 고칠까요? 거품이요? 네. 거치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단계에서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비관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이라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최소 요구 수익률이 금리가 떨어져서 좀 떨어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보유하고 있을 때의 부담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위험 회피 성향이에요. 네. 위험 추구 성향은 저랑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위험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처럼 이렇게 오른 게 과연 적정한가? 난 그 생각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 수익률 차용을 쓰면 보자고요.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가 지금 뭐 30평이 지금 20억 초반인데 네. 거기서 3% 이자율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6천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연으로. 네. 예? 6천만 원 받아야죠. 월세로.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연세로. 연세로. 예. 네. 그러니까 20억짜리 주택이라고 하면은 투자 관점에서 사실 그 3%보다 더 해야 돼요.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도 3%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연세를 6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NOI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 빼고 6천만 원인 거예요. 다 빼고. 그럼 사실 6천만 원이 아니고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30평짜리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에 월세 600억 받을 수 있냐고요. 그거 힘들어요. 네. 지금 현재 한 400에서 500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네. 제가 뭐 서울 하여튼 뭐 제 주변에 있는 교수들 봤을 때 네. 그 넷으로 세후로 가져가는 게 한 5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도 웬만한 인간들인데 네. 10년차, 15년차 교수가 그렇게 가면 자기 월급을 다 주택에 쏟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장인가? 저는 그거 계속 의문이에요, 사실. 예. 어쨌든 교수님이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투자하기 괜찮은 부동산은 네. 어떤 걸까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네. 부동산은 당연히 투자의 대상이라고 봐요. 그럼 과연 지금 단계에서 아파트만 투자의 대상으로 볼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또는 3가지 가능성인데 네. 첫 번째는 아파트가 강남에 지금 8천만 원에서 1억 하잖아요. 평당. 네. 그 건물이요. 토지도 아니고. 그런데 뭐 성수동에 이런 데 가도 다른 데 가도 좀 약간 뜨는 핫플레이스 네. 보통 뭐 한 1억이에요. 평당 1억이 토지가 8천에서 1억이고 잘 고르면 7천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성수동이나 다른 데에 있는 토지 가격이 1억이라고 하고 아파트 강남이 뭐 8천에서 1억이라고 한다면 뭘 사겠냐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주거이니까 400% 500%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세 차익도 이게 낮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로케이션이 아니고 로케이션 타이밍 파이낸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는 일으켜야 돼요. 네. 아파트 집 레버리지를 못 일으켜요. 그렇죠. 그죠? 거의 다 자기 캐시로 사야 되는 거고요. 특히 근데 15억 이상인 그럼요. 경우도. 그런데 이제 토지라고 했을 때 물론 성수동이고 어느 토지는 규모가 커요. 그건 맞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투자하는 뭐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토지들은 사실은 공시지가 대비 60% 70%까지 그 대출이 나오거든요. 약간 좀 듣고 잊어버리시면 좋겠는데 일부 지역은 네. 진짜 공시지가가 잘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거의 100% 가까이. 네, 강남 같은데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땅에서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럼 30%에 대해서 3명에서 딱딱딱 한다고 했을 때는 적은 자본으로 자기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가 주택은 위험 자산이지만 강남 비싼 땅은 위험 자산이 아닌가 보네요. 그건 아닌데요. 네. 그건 아닌데. 네. 아니, 우선 고가 지역은 사실 위험 자산은 맞아요. 네, 근데 제 말씀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얘를 할래 저는 이게 낫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만 꼬마 빌딩을 한다고 했을 때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리테일 같은 경우에 상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1층에서 리테일을 자기가 명확하게 끌어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1층에서 세가 안 나오는데 대출 왕창 일으켜가지고 뭐 해가지고 건물 져서 뭐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네. 미리 프리리스 해가지고 딱 포매팅 해가지고 딱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는 지금 저는 마켓을 계속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내년까지는 좀 자산 축적의 시기를 갖는 게 낫지 않나. 토지를 하더라도. 예, 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돈이 있으면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파트보다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 토지가 사실은 비싸잖아요. 자기 그렇죠. 자본이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몇 천만 원대에서라도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것들,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관점에서 리츠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츠 네. 같은 걸 공부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리츠는 좀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이렇게 번들로 묶어가지고 딱 그 상장시켜서 사고 파는 거기서 나온 임대료 갖고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 하나 있고 나쁜 것도 이렇게 껴놓는 것들이 있어요. 네. 좋은 건물에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건물들을 껴서 그렇죠. 껴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네. 되게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지방에 있는 물건이 끼인 경우에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츠를 공부하라는 거지 제가 막 사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완전히 공부하시고 사셔야 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공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회사 얘기 그냥 오늘 나왔으니까 네. 실명을 이렇게 실명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크게 유형이 4가지잖아요. 네. 주택이 있고 오피스가 있고 리테일하고 물류인데 네. 그 주택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아파트 급등했기 때문에. 오피스는 투자를 하실 거면 위치 같은 상품들 오피스에 있는 거 잘 보시는데 위치하고 이제 가격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리테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상가 절대 분양받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러면 물류는 사실은 물류가 전 세계적으로 2010년대 초 중반부터 엄청나게 핫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물류 시장을 일군 데가 캔달 스퀘어잖아요. 네, 캔달 스퀘어 사실 그 대표님들 MIT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말 고생하다가 지금 엄청난 그 사실 산업군을 읽었는데 거기서 나온 위치 같은 것들은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는 공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오늘 이제 공모 청약의 끝이 났죠. 그러면 알렉스 바님이 이런 질문을 또 하셨는데 한국 집값이 조정받은 건 언제나 외부의 이제 충격 때문이었는데 뭐 IMF라든가 네. 뭐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경제 위기가 없다면 집값 조정이 어려운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이 부동산에서의 부동산은 사실 2가지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간 시장이라는 건데 그건 아파트를 만들고 그런 시장이죠.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시장이에요. 캐피탈 마켓인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 같은 것도 낮추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잖아요.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같으면은 그 제조업 산업이라고 하면 그 다음날 공장에서 엄청 돌려가지고 그 물건을 대량으로 뽑아내가지고 거기에 맞출 거예요.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 공간 시장이 그 다음날 아파트를 만 채를 짓지 못해요. 3, 4년 후에 짓는데, 그죠? 3, 4년 후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내재적으로 이 둘 간의 시차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해요. 백월드 루킹인데 디벨로퍼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올랐으면 앞으로도 올라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져요. 더 져요. 그래서 시차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이 생산하는 주택 물량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이건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물량
외부 충격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가격이 떨어진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의 위기 그리고 사실 올 초에도 가격을 보시면은 2월부터 5월 달까지 안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외부 충격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그 공급 충격, 그 노태우 정권 때 그 신도시 개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들은 하나의 공급 충격이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도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외부 충격이 좀 오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나타나죠. 예. 근데 지금 그 80년대부터 2020년 지금까지 보면은 네. 우리가 경기도 꽤 많이 GDP 성장률도 높았고 사람들의 소득수도 꽤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과거처럼 4% 경제 성장할까? 아닐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이 그렇게 증가할까? 제가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과거와 같이 그 빨리 회복한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 여건들이 다 동일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던 상승세가 조금 뭐 스테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다음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오픈엔딩님이 다주택자 물량을 출회시키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낮춰주는 게 맞고요.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 낮춰져서 거래는 많이 일으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시장에서 옵티멀한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또 기재부하고의 또 이슈니까 알아서 풀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시니어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 보유세 부담 커요. 그죠? 그럼 너무 부담 팔고 나가야지 해야 되는데 거의 30-40%를 세금을 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0억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세금 남백 한 12억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디 가서 사냐고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환수하는 건 맞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는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둘째 날의 라이브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